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관저에서 만난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요. 대통령 파면이 며칠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저 퇴거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를 좀 비우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임기 마지막 날 청와대를 비우고 또 외부에 호텔 신세를 졌기 때문에 지금 또 관저 퇴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 당시의 상황이 좀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어떤 관저 빨리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셔도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된 상태에서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해서 떠나야겠지만 임기를 다 끝내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고 당시에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뭐였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빨리 나와달라 그렇게 요청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민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청와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왜 지금 대통령은 탄핵이 됐는데 파면됐는데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저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선 당연히 곱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점령군과 업보. 그러니까 방금 우리 화면에서도 봤지만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좀 재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죠. 다 업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어떤 말과 행동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도 많이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너무 점령군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따가운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국민 혈세로 지금 관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양해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본인들도 빨리 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들의 참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모진의 문제다. 제가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보좌관들은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두 가지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건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빠르게 옮기고 싶어도 지금 옮겨야 하는 서초동 사저의 경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이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경호 취약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직 대통령은 한 담장 한 울타리 안에 대통령이 머무르시는 곳과 경호동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경호 CP라는 곳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 조건이 공동주택에서 되게 상당히 어렵죠. 바로 옆집을 갖다가 CP로 사용하면서 경호원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옆집에서 그걸 갖다가 허용해 줄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경호 CP를 밑에 그 코바나 컨텐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CP를 두고
그때도 이제 대통령 당선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좀 양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독립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니까 환영하는 의미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일까 하는 게 좀 아니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 한대요. 예, 빨리 좀 이동하고 싶은 건 있을 건데 무조건 쪼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더 불만을 일으키고 이상한 말까지 막 밖에 사고 다니는 거죠. 그래요? 참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참 참담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빨리 한남동 관제에서 나가고 싶어 한다. 예. 다그친다. 예.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아크로비스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본인은 전직 영부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가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무조건 그냥 어떻게 다른 어떤 일반 민간인들이 이사하는 거하고 포장해서 불러서 이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말씀대로 이제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전용 엘리베이터도 좀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빨리 나가길 원하지만 또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도 빨리 가고 싶지만 경호상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전 여사가 이제 쪼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예. 제가 볼 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전언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해서 경호가 붙지 않습니까? 예. 그 경호라는 건 안전, 신분, 경호상의 그 경호라는 거는 그분의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분이 대통령으로서의 1급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분을 경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경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3년 가까이 했던 전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선거 기간 때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항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그쪽에 모였을 때 그런 예. 주변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을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상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CP라는 곳이 대통령 사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으로 인해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부분 이제 받지 못하게 됐지만 전 대통령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중하게 바라볼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시 다뤄드렸는데 전한길 한국사 강사 얘기입니다. 파면 직후에 대선 자금을 모아달라는 얘기를 본인 유튜브에서 했거든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2030 세대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보수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파면 직후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언론 매체 명도 얘기를 했고 확실하게 돈을 모아달라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전한길 씨가 저 유튜브에 보듯이 좀 자금을 후원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예. 전한길 씨가 지난달 초에 전한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 취지를 보면 그 언론사 계좌로 좀 돈을 후원해달라 이런 네.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론사가 저 돈을 받아서 기부를 하면 예. 이 조항에 이제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 그러면 당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한길 씨나 저 단체는 사전 등록된 바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씨의 이후 행보가 계속해서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헌재 결정에 승복을 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 카페에서 정치 관련 글 다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헌재를 비판하는 얘기가 굉장히 수위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한 문제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사부재이나 아니면 탄핵소추의 어떤 동일성 원칙, 이른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는 부분, 이런 게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른바 보수 재판관들이 이거를 보충 의견으로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보충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한다면 사실상 기각이나 각하가 될 여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8대 0이라는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해서 국민이 불연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게 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그런 낙담,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어떤 조기 대선을 통해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나 보수의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어떤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어떤 시간을 갖고자 힘을 모으자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보죠. 조기 대선 일자가 확정됐습니다. 6월 3일입니다. 사전 투표도 많이 하시는데 사전 투표 날은 5월 29일에서 31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스케줄 정리 한번 잠깐 하죠. 네,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파면으로 그러니까 탄핵으로 이제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50일 전에 그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일이 아주 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60일 전에 뭐 3일 전, 5일 전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게 이제 약간 유불리에 논란도 되고 해서 네. 또 전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 이후에 다 60일 딱 맞춰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이 6월 3일로 네. 공고된 상황입니다. 내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벌떼 타선으로 맞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15명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 15명 되지만 네. 이번 주에 잇따라서 이제 이른바 출사표를 던질 겁니다. 네. 하지만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한 제가 볼 때 4명 정도로 컷오프가 돼서 4명의 후보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텐데요.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도 했었고요.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들과 출마 예정되는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헌 얘기가 좀 나왔을 때 네.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탄핵이 이르게 된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 상황이 전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계엄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헌재 결정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연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독주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 플러스 황제적 어떻게 보면 입법 권력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저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키고자 하는 호언 세력의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개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면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무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 체제에 대해서도 견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당연히 견제는 있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어떠한 룰로 경선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경선 후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출되는 것은 사실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선 경선 과정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적 갈등과 어떤 혼동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인신 공격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저는 좀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비전을 이렇게 내보이는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도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관세에 맡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일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면? 네, 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준비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도 미리 말씀드리면 또 김이 빠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개헌을 반대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개헌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의 현실성입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짧게 말씀드리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6월 3일 날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38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선 38일 전은 4월 26일입니다.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까지 해서 개헌안을 양당이 합의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탄핵 이후에 불리한 전국을 타개하려는 그런 물타기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이재명 대표의 맞설 적임자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목표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의원의 우리 쪽으로 오라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요. 이 의원은 또 무슨 염치냐고 했는데요. 한번 CG 한번 보시죠.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올린 글 한번 보시죠. 2022년 짧은 몸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나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를 언급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크도 한번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준석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라면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요. 결코 이게 단일화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쉽게라고 제가 표현하면 또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얘기하겠지만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한껏 지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차별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눈독을 들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제가 뭐 살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안 해봤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현명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악의 축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서 대통령,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본인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